적도의 중력은 3g. 하지만 극지방으로 가면 700g까지 치솟는 거대 행성 메스클린. 이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몸무게에 짓눌려 단 1초도 버틸 수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이곳의 환경에 적응한 30cm 크기의 신에 닮은 원주민들 뿐입니다. 지구의 기술력과 외계인의 생존 본능이 만난 이 기묘한 동맹은 과연 행성 최악의 지옥이라 불리는 극지방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드 SF의 고전적 걸작으로 불리는 할 클레멘트의 중력의 임무, 700배의 중력을 뚫고 나가는 모험을 지금 확인하시죠. 챕터 1. 메스클린 행성과의 첫 만남. 우주는 참으로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신비로운 세계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메스클린이라는 행성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이 행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을 정도였어요. 메스클린은 지구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행성인데 놀랍게도 달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보통 행성들은 둥글죠. 그런데 메스클린은 너무나 빠르게 돌고 있어서 양끝이 납작하게 눌린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빠르게 돌리는 팽이처럼 말이죠. 이 행성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중력입니다. 메스클린의 중력은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적도 지방에서는 지구 중력의 3배 정도인데 극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해져서 극에서는 무려 지구 중력의 700배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건지 상상해 보세요. 지구에서 1kg인 물건이 메스클린의 극지방에서는 700kg의 무게로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놀랍게도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메스클린의 주민들은 정말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마치 지구의 지내를 아주 길게 늘여놓은 것 같은 모습인데 몸 길이가 30cm 정도 되고 다리가 아주 많습니다. 이들의 몸은 매우 단단하고 납작해서 강한 중력에도 견딜 수 있게 진화했죠. 이 생명체들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존재가 바로 바를레난입니다. 바를레난은 메스클린 행성의 원주민 중 하나로 다른 동족들과는 달리 매우 지능이 높아요. 그는 자신의 종족을 이끄는 선장이기도 하죠. 바를레난과 그의 동료들은 메스클린 행성을 돌아다니며 무역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메스클린 행성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먼 우주 저편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한 거죠. 이 신호는 지구에서도 포착되었고 지구의 과학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은 메스클린 행성을 연구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메스클린의 극한 환경 때문에 직접 탐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구인들에게는 메스클린의 중력이 너무나 치명적이거든요. 지구 중력의 700배라는 건 지구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압력이에요. 그런 환경에서는 몸이 완전히 눌려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구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메스클린의 원주민들과 협력하는 거였어요. 바를레난과 같은 지능적인 원주민들이 지구인들을 대신해서 탐사를 도와준다면 메스클린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구의 탐사팀은 찰스 레커맨이라는 뛰어난 과학자가 이끌고 있었어요. 레커맨은 메스클린 행성 연구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메스클린을 관찰하면서 이 행성의 특성을 연구해 왔죠. 그리고 마침내 메스클린의 원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레커맨과 그의 동료들은 메스클린 궤도 근처에 우주정거장을 설치했어요. 이 정거장에서 메스클린 행성을 관찰하고 원주민들과 교신할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무선 통신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죠. 처음 바를레난과 교신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지적 생명체들이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였으니까요. 바를레난은 처음에는 이 이상한 목소리들을 경계했지만 점차 지구인들에게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인들은 바를레난에게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메스클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바를레난에게도 그의 세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양쪽 모두 서로의 세계에 대해 배워나갔죠. 바를레난은
자신의 배와 선원들을 이끌고 메스클린의 바다를 항해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메스클린의 바다는 지구의 바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스클린은 너무 차가워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어요. 대신 메탄이 액체 상태로 바다를 이루고 있었죠. 바를레난과 그의 동료들은 이 메탄 바다를 항해하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구인들이 바를레난에게 특별한 임무를 제안한 것은 바로 이때였어요. 메스클린의 극지방에 지구에서 보낸 탐사선이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탐사선에는 매우 중요한 과학 장비와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지방의 강한 중력 때문에 지구인들은 직접 회수할 수 없었어요. 레커맨은 바를레난에게 이 탐사선을 찾아서 회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바를레난과 그의 종족에게 지구의 과학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죠. 바를레난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는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 임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메스클린의 극지방은 바를레난에게도 위험한 곳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강한 중력에 적응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극지방의 700배 중력은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극지방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바를레난은 고민했어요. 자신의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구인들이 제안하는 지식과 기술은 정말 탐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메스클린 주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메스클린에서는 금속이 매우 귀했고 대부분의 도구들은 단단한 나무나 뼈로 만들어졌거든요. 결국 바를레난은 이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선원들과 함께 하기로 했죠. 그들도 바를레난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새로운 모험과 지식에 대한 갈망이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앞섰거든요. 챕터 2. 바를레난과 그의 선원들, 브리호의 이야기. 바를레난은 메스클린에서도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쌓은 노련한 선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거든요. 메스클린의 다른 주민들이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했다면 바를레난은 항상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키는 약 15cm 정도였지만 지구인의 눈으로 보면 정말 작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메스클린에서 바를레난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긴 몸을 가진 지네 같은 모습이었는데 수많은 다리들이 매끄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메스클린의 강한 중력 때문에 그들의 몸은 아주 납작하고 길쭉한 형태로 진화했거든요. 바를레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지식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역을 위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과 새로운 지식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탐험가였어요. 그래서 지구인들의 제안을 들었을 때도 다른 메스클린 주민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의 선원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를레난이 선별한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동시에 모험심이 강한 메스클린 주민들이었어요. 특히 돈드라기머라는 선원은 바를레난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였습니다. 돈드라기머는 바를레난보다 조금 더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그 역시 새로운 모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원들 중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항해술의 달인이었고 다른 이는 메스클린의 복잡한 기상 패턴을 읽는 데 뛰어났어요. 또 다른 선원은 배의 수리와 유지 보수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죠. 이들은 모두 바를레난을 진심으로 신뢰했고 그의 결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바로 브리호였어요. 브리호는 메스클린의 배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지구의 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메스클린의 강한 중력 때문에 브리호는 아주 넓고 낮은 형태로 설계되었어요. 마치 거대한 뗏목 같은 모양이었지만 그 구조조는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브리호의 선체는 메스클린에서 자라는 특별한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나무는 지구의 어떤 나무보다도 단단하고 유연했습니다. 메스클린의 극한 환경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
강한 중력과 거센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배의 각 부분은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강한 충격을 받아도 쉽게 부러지지 않았어요. 브리호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그 돛이었습니다. 메스클린의 돛은 지구의 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메스클린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일반적인 천으로 만든 돛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브리호의 돛은 얇고 질긴 식물 섬유를 여러 겹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었어요. 이 돛은 강한 바람을 받아도 찢어지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빠르게 접을 수 있었습니다. 브리호에는 또한 독특한 조타 장치가 있었어요. 메스클린의 바다는 지구의 바다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높은 중력 때문에 파도의 움직임이 매우 빨랐고 조류도 복잡했어요. 그래서 브리호의 조타 장치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를레난 같은 숙련된 선장이 아니면 제대로 다루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배 안쪽은 선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메스클린 주민들의 몸 형태에 맞게 설계된 공간들은 모두 낮고 넓었어요. 식량과 물을 저장하는 공간, 항해 도구들을 보관하는 곳, 그리고 선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호에는 메스클린 기준으로도 최첨단 항해 장비들이 실려 있었어요. 별의 위치를 관측하는 도구,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 그리고 바다의 깊이를 재는 도구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장비들이 있었기에 바를레나는 다른 선장들이 가지 못하는 먼 바다까지 탐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브리호의 자랑은 바로 그 속도와 안정성이었습니다. 메스클린의 거친 바다에서도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었고 필요할 때는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었어요. 바를레나는 이런 브리호의 성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극지방으로의 위험한 여행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를레난과 그의 선원들은 브리호와 함께 수많은 모험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메스클린의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면서 새로운 땅들을 발견했고 다른 메스클린 주민들과 교역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위험과 도전들은 그들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이제 지구인들의 제안을 받고 바를레나는 브리호를 타고 생애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스클린의 극지방은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어떤 모험보다도 위험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바를레나는 자신과 브리호 그리고 충성스러운 선원들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챕터 3. 인간과의 첫 교신. 바를레난이 지구인들과의 약속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 하늘 저편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구에서 온 과학자들은 메스클린이라는 이 특별한 행성을 몇 년 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그들은 첨단 망원경과 탐사선을 이용해 메스클린의 모든 것을 연구했어요. 메스클린의 독특한 중력 변화, 타원형 궤도,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은 바로 이 행성에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찰스 레크햄이라는 천체 물리학자가 메스클린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어요. 레크햄 박사는 메스클린의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스클린 주민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적응력과 지능을 연구하면서 인류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구인들은 메스클린과의 첫 접촉을 위해 특별한 통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메스클린의 대기와 환경 조건을 고려해서 만든 이 시스템은 음성 신호를 메스클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었어요. 또한 메스클린 주민들의 언어를 분석해서 지구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기술이었어요. 첫 번째 통신 시도가 있던 날, 바를레나는 브리호의 갑판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메스클린 주민들이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바를레난과 선원들은 모두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스클린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구에서 온 탐험가들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메스클린의 하늘에서 울려 퍼졌을 때 바를레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구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왜 메스클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들은 메스클린 주민들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를레나는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뛰어난 선장다운 판단력을 발휘해서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구인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너무나 놀라웠지만 어딘가 진실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안하는 협력이 메스클린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바를레난이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지구의 친구들, 저는 바를레난입니다. 브리오라는 배의 선장이에요. 여러분의 제안을 듣고 매우 놀랐지만 동시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스클린과 지구 사이에 역사적인 첫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지구인들은 바를레난의 응답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레크엠 박사는 특히 바를레난의 지혜롭고 신중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양쪽 모두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인들은 메스클린의 독특한 중력 환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놀라운 적응력에 대해 배웠어요. 반대로 바를레난과 그의 동료들은 우주에는 메스클린 말고도 수많은 세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곳에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지적 생명체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지구인들이 설명하는 우주의 모습은 바를레난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었습니다. 메스클린이 거대한 우주 속의 작은 행성 중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우주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지식은 바를레난의 탐험가적 호기심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인들이 제안한 협력 계획이었어요. 그들은 메스클린의 극지방에 있는 로켓을 회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로켓에는 지구과학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문제는 메스클린의 극지방이 너무나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력이 지구의 700배나 되는 극지방에서는 지구인들이 만든 어떤 장비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구인들은 메스클린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메스클린 주민들은 이런 극한의 중력 환경에서도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바를레난 같은 경험 많은 선장과 그의 우수한 선원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인들은 이 위험한 임무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메스클린 주민들에게 지구의 과학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특히 금속 가공 기술과 새로운 항해 기술들을 전수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메스클린 문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이었어요. 바를레나는 이 제안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극지방으로의 여행은 분명히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가 꿈꿔왔던 궁극의 모험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구인들이 제공하는 기술들은 메스클린 전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지구인들이 약속한 또 다른 보상이었어요. 그들은 임무가 성공하면 바를레난과 그의 선원들을 우주여행에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메스클린 주민들의 특별한 신체 조건 때문에 직접 지구에 갈 수는 없었지만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들을 구경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를레난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구인들과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바를레난은 점점 더 이 프로젝트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선원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선원들 중 일부는 위험을 걱정했지만 대부분은 바를레난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바를레난과 함께 수많은 모험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신중한 고려 끝에 바를레난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지구의 친구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리오와 제 선원들이 극지방으로 가서 여러분의 로켓을 찾아오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지구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레크엠 박사는 바를레난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인들은 바를레난에게 로켓의 정확한 위치와 그것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또한 극지방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메스클린의 지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기 때문에 바를레난도 모르는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 장비였습니다. 지구인들은 특별히 제작한 소형 통신기를 바를레난에게 전해주었어요. 이 장치를 이용하면 극지방에서도 지구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구인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었고 임무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었어요. 통신기를 받은 바를레난은 그 정교한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메스클린의 기술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잡하고 정밀한 장치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지구 과학기술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구인들이 약속한 기술 전수가 메스클린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챕터 4. 위험한 여행의 시작. 극지방을 향한 첫걸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를레난은 지구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극지방으로 향하는 위험한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메스클린의 극지방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거든요. 메스클린의 극지방은 중력이 3지에 불과했습니다. 적도 근처에서 700지의 중력에 익숙해진 메스클린 생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중력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메스클린인들에게 극지방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바를레난은 선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모험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구인들이 제공할 과학기술이 메스클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 위험한 임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선원들이 반대했어요. 극지방으로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를레난이 지구인들과의 거래 조건과 그것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점차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선원들은 모험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바를레난의 설득에 넘어간 용감한 선원들 몇 명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원이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필수 인원만으로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여행 준비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력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었어요. 바를레난과 선원들은 점진적으로 중력이 약해지는 환경에 몸을 적응시키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적도에서 조금씩 위도를 높여가면서 몸이 서서히 약한 중력에 익숙해지도록 했어요. 지구인들이 제공한 통신 장비도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극지방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었거든요. 바를레난은 통신 방법을 여러 번 연습했고 응급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식량과 장비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극지방까지는 매우 먼 거리였고 중간에 보급을 받을 것도 없었어요. 따라서 왕복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메스클린의 독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장비들이 필요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바를레난과 선발된 선원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에 올랐어요. 지구인들도 무선으로 안전한 여행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을 안고 바를레난의 배는 미지의 극지방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어요. 첫 며칠간의 여행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아직 적도와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력의 변화도 거의 느낄 수 없었어요. 선원들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를레난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며칠 더 항해를 계속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에서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웠지만
예민한 바를레나는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이때부터 정말 조심스러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력이 약해질수록 배의 조종도 더욱 어려워졌어요. 평소처럼 움직이면 너무 큰 힘이 가해져서 배가 예상보다 훨씬 멀리 나아가거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선원들도 점점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바를레난과 선원들은 미리 연습한 대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점진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첫 번째 큰 시험 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항해 중에 갑작스런 폭풍을 만난 것이에요. 평소라면 별것 아닌 폭풍이었지만 약해진 중력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람의 힘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졌고 배가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었어요. 바를레나는 즉시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선원들에게 안전한 곳에 몸을 고정하라고 명령했고 배의 속도를 최대한 줄였어요.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조심스럽게 배를 조종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선원들이 침착하게 대응했고 큰 사고 없이 폭풍을 넘길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바를레난과 선원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약해진 중력 환경에서는 평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항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팀워크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챕터 5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 첫 번째 폭풍을 무사히 넘긴 후 바를레난과 그의 선원들은 더욱 신중하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메스클린의 변화하는 환경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었어요. 적도 지역으로 갈수록 중력은 점점 더 약해졌고 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선원들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단단하게 갑판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장비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중력이 약해지면서 물건들의 무게가 줄어들었고 작은 진동이나 바람에도 쉽게 밀려나가게 되었어요. 바를레나는 모든 장비를 다시 점검하고 더욱 단단히 고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선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선원들이 급히 달려가 살펴보니 그는 극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했어요. 메스클린 사람들은 평생 강한 중력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약해진 중력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를레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실제로 경험하게 되니 걱정이 앞섰어요. 그는 영향을 받은 선원을 배의 안전한 곳에 눕혀두고 다른 선원들에게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할 거라고 믿었지만 그때까지는 모든 작업을 더욱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의 추진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메스클린의 배들은 강한 중력을 고려해서 설계되었는데 약한 중력 환경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고 조향도 평소보다 어려워졌어요. 기술자들이 급히 점검에 나섰지만 이는 단순히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정해야 했어요. 바를레나는 항해 속도를 더욱 줄이고 선원들과 함께 배의 시스템을 하나씩 점검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위험이 찾아왔어요. 메스클린의 적도 지역에는 강한 기류가 흐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바람을 피해 다른 경로로 항해했겠지만 이번에는 임무의 특성상 정확한 경로를 따라야 했어요. 약해진 중력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 기류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바를레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바람이 가장 약한 시간을 기다리고 모든 선원들을 배치해 언제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배의 모든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계획도 세워두었어요. 기류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배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고 배는 마치 거대한 바다 위의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밀려났어요. 선원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몸을 고정하고 바를레난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갑작스럽게 더욱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배가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의 무게 때문에 금방 안정을 찾았겠지만 약해진 중력 환경에서는 배가 계속 기울어져만 갔어요. 선원들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바를레난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그는 선원들에게 배의 한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약해진 중력이라도 여전히 선원들의 무게는 배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선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자 배는 조금씩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 때문에 배의 돛 중 하나가 찢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돛이 찢어지면 배의 조종이 훨씬 어려워질 거였어요. 몇 명의 용감한 선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돛을 고정하러 나섰습니다. 이들은 약해진 중력을 역이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진 몸을 이용해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빠르게 돛을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어서 안전줄을 단단히 매고 작업했지만요. 몇 시간의 고생 끝에 드디어 기류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그들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약해진 중력은 분명 위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바를레난은 이런 경험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다른 메스클린 사람들이 비슷한 여행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이런 기록들은 인간들과의 협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특히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은 더욱 약해질 예정이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바를레난과 선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의 여행에 대비했습니다. 챕터 6. 새로운 동맹과 적들. 여행이 계속되면서 바를레난과 그의 선원들은 점점 더 낯선 환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메스클린 행성의 북쪽 지역으로 갈수록 중력은 조금씩 약해졌고 그와 함께 풍경도 달라졌어요. 평소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동물들도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며칠 더 항해를 계속하던 중 바를레난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스클린 사람들에게 연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였어요.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적인 생명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를레난은 조심스럽게 그 방향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해안가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를레난의 고향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몸집이 더 크고 색깔도 약간 다른 것 같았습니다. 바를레난은 선원들에게 무기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공격적인 자세는 취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바를레난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해안가로 나와서 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적대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바를레난은 안전하게 배를 정박시킬 수 있었어요. 마을의 족장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텔라카였어요. 텔라카는 바를레난보다 조금 더 컸고 몸의 색깔이 더 밝았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비슷해서 서로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텔라카는 바를레난에게 자신들의 마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나켓이라는 이름의 마을이었고 약 200명의 메스클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해안가에서 특별한 식물을 재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를레난은 자신들의 여행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북쪽 끝에 있는 인간들의 기지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텔라카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간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거든요. 텔라카는 바를레난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에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브록이라고 불리는 다른 메스클린 종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매우 공격적이라고 했습니다.
브록들은 지나가는 모든 배를 공격하고 물건을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또한 텔라카는 북쪽 지역의 중력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약한 중력 때문에 많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배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물건들이 예상치 못하게 높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텔라카는 바를레난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라켓이 마을 사람들은 브록들과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지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북쪽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물건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텔라카는 바를레난에게 특별한 밧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밧줄은 라켓시 마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매우 강하면서도 가벼웠어요. 약한 중력 지역에서 배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돛도 있었는데 이것은 강한 바람에도 찢어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바를레나는 이런 물건들을 얻기 위해 라켓시 마을 사람들과 교역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남쪽 지역의 특산품들을 내주었어요. 금속 도구들과 특별한 음식, 그리고 약재 등을 교환했습니다. 며칠 동안 라켓시 마을에 머물면서 바를레나는 텔라카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브록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과 시간, 그들을 피해서 지나가는 비밀 경로,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는 방법 등을 익혔어요. 텔라카는 또한 바를레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조카인 독토르를 바를레난의 배에 태워달라는 것이었어요. 독토르는 젊고 용감한 메스클린 사람으로 북쪽 지역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는 라켓시 마을의 전통적인 항해술을 잘 알고 있어서 바를레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바를레난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독토르는 정말 유능한 항해사였고 특히 약한 중력 지역에서의 항해 경험이 많았어요. 그는 바를레난의 선원들에게 새로운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켓시 마을에서 출발하기 전날 밤 텔라카는 바를레난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브록들뿐만 아니라 북쪽에는 더 위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거대한 바다 괴물들이 살고 있고 때로는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텔라카는 인간들에 대해서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간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방식은 메스클린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다고 했어요. 때로는 그들의 도움이 오히려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를레난과 그의 선원들은 라켓시 마을을 떠났습니다. 독토르가 새로운 동료로 합류했고 배에는 북쪽 항해를 위한 특별한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순조로운 항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독토르의 안내로 브록들의 영역을 피해서 지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었고 파도의 높이도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오후 바를레나는 수평선 너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점들이 여러 개 보였는데 처음에는 새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자 그것들이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토르가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브록들의 배였습니다. 모두 5척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브록들은 메스클린 사람들보다 몸집이 더 작았지만 매우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그들의 배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바를레나는 즉시 전투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독토르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브록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이 지역의 특별한 해류를 이용해서 도망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독토르는 이 근처에 매우 빠른 해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를레나는 독토르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배의 방향을 급히 바꿔서 해류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브록들의 배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바를레난의 배가 해류에 진입하자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브록들도 해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작은 배로는 이 강한 해류를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결국 브록들은 추격을 포기하고 되돌아갔습니다. 바를레난과 선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 해류는
그들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한 후 배는 완전히 낯선 바다에 도착했어요. 이곳의 중력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약했습니다. 물건들이 쉽게 떠올랐고 선원들도 움직임에 조심해야 했어요. 독토르도 이렇게 약한 중력 지역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챕터 7. 극지방으로의 험난한 여정. 이 낯선 바다에서 독토르는 먼저 주변 환경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물의 색깔도 다른 지역과 달랐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들도 평소보다 훨씬 높이 떠올랐습니다. 중력이 약해지면서 바닷물 자체의 밀도도 변화한 것 같았어요. 바를레난 선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약한 중력 때문에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고 작업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로프를 던지거나 돛을 조작하는 일도 예전처럼 쉽지 않았어요. 독토르는 선원들에게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메스클린 행성의 극지방으로 갈수록 중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상상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변화였어요. 적도 지역에서는 지구의 수백 배에 달하는 강한 중력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이 약한 중력 지역을 항해하면서 선원들도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위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작업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독토르도 그들의 적응 과정을 도우며 유용한 조언들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한 중력으로 인해 배의 안정성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배가 물 위에서 더 높게 떠올랐고 이로 인해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바를레난 선장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돛의 크기를 조절하고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화물의 배치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지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항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에는 특이한 기상현상이 있었어요. 갑자기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바닷물까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구의 토네이도와 비슷하지만 약한 중력 때문에 훨씬 더 높이 올라갔어요. 첫 번째로 이런 현상을 목격했을 때 선원들은 경악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했어요. 만약 배가 그 근처에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독토르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메스클린의 대기와 해양의 특성, 그리고 변화하는 중력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이해와 실제 대처 방법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바를레난 선장은 경험 많은 항해사답게 이런 현상의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런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어요. 몇 번의 관찰 후에 어느 정도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했고 바람의 방향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또한 바닷물의 온도 변화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선장은 위험 지역을 피해 항해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 나갔어요. 하지만 이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피해가면서 항해를 계속했어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상승 기류 때문에 급히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기술도 점점 향상되었어요. 처음에는 약한 중력 때문에 어색했던 작업들도 익숙해졌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돛을 조작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작업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어요. 독토르도 이런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으로만 알고 있던 메스클린의 극지방 환경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론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깨달았어요. 또한 메스클린 주민들의 뛰어난 적응 능력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드디어 이 위험한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상승기류 현상이 줄어들고 바다도 상대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여전히 약한 상태였고, 이는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극지방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새로운 구역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닷물의 온도가 문제였어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물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스클린 주민들은 추위에 강하지만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그들에게도 부담이 되었어요. 배 자체도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배의 재료들이 수축하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를레난 선장은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배를 점검하고 보수 작업을 했어요. 선원들도 추운 환경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두꺼운 옷을 입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어요. 독토르는 체온 유지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항해는 계속되었어요. 목적지인 극지방의 로켓 잔해가 있는 곳까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선원들의 경험도 늘었고 팀워크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독토르는 항해 일지에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메스클린의 다양한 환경 조건들, 중력의 변화, 기상현상들, 그리고 그에 따른 항해 기술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이런 기록들은 앞으로 이 지역을 항해할 다른 탐험가들에게 귀중한 정보가 될 것이었습니다. 바를레난 선장도 자신의 항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어떤 메스클린 주민도 이렇게 극지방 근처까지 항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항로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여정이 되고 있었어요. 며칠 더 항해한 후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 조각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점점 더 큰 얼음 덩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정말로 극지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어요. 챕터 8. 로켓 발견과 새로운 문제. 얼음 조각들이 점점 더 커지면서 브리의 항해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바를레난 선장은 선원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어요. 이런 얼음 덩어리들과 충돌하면 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스클린의 극지방 얼음은 지구의 얼음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토르는 이 얼음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메스클린의 대기 성분 때문에 만들어진 이 얼음들은 매우 단단하면서도 독특한 색깔을 띠고 있었어요.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것도 있었고 때로는 은색으로 반짝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색깔은 얼음 속에 포함된 여러 가스 성분들 때문이었어요. 선원들은 이런 신기한 얼음들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인 메스클린족도 지방에서는 이런 얼음을 볼 수 없었거든요. 몇몇 선원들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작은 얼음 조각을 건져 올려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들은 메스클린의 따뜻한 대기에 노출되면 금세 녹아버렸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얼음 덩어리들의 크기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배보다도 훨씬 큰 거대한 얼음산들이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바를레난 선장은 이런 얼음산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항로를 잡아야 했습니다. 한번 잘못 조종하면 부리가 얼음에 끼어서 꼼짝 못하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독토르는 이런 얼음산들의 형성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메스클린의 극지방에서는 대기 중에 여러 가스들이 얼어서 바다 위에 떨어져요. 이런 얼음들이 바람과 해류에 의해 서로 뭉쳐서 점점 더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지금 보는 것 같은 거대한 얼음산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어요. 항해가 계속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다의 색깔이 점점 더 진한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는 바닷물의 성분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바닷물에는 더 많은 미네랄과 가스들이 녹아 있었거든요. 이런 성분 변화는 바닷물의 밀도도 변화시켰습니다. 바를레난 선장은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느꼈어요. 배의 부력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배가 조금 더 높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는 바닷물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장은 이런 변화에 맞춰서 항해 방법을 조금씩 조정해야 했어요. 독토르도 이런 현상에 대해 흥미를 보였습니다. 지구의 바다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메스클린의 바다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바닷물의 샘플을 채취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 했지만 브리에는 그런 정교한 실험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망보는 선원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바를레난 선장과 독토르는 급히 망원경을 들고 그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얼음산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무언가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은색 표면이 얼음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독토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것이 찾고 있던 로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브리는 그 신비한 물체를 향해 조심스럽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체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독토르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구에서 만들어진 로켓이었어요. 길고 원통형인 모양과 매끈한 금속 표면이 지구의 우주선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켓의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표면 곳곳에 손상의 흔적이 보였고 일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메스클린의 강한 중력과 혹독한 환경이 로켓에 큰 피해를 입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내부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독토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찾던 로켓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 로켓 안에는 지구로 가져가야 할 중요한 과학 자료들이 들어있을 것이었습니다. 특히 메스클린의 극지방에 대한 귀중한 관측 데이터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바를레난 선장은 조금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켓이 있는 곳 주변에는 거대한 얼음산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브리가 로켓에 접근하려면 이런 위험한 얼음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배가 얼음에 끼이거나 얼음산과 충돌할 위험이 컸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로켓은 큰 얼음 덩어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메스클린에 착륙할 때 이 얼음 덩어리 위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더 많은 얼음들이 쌓여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독토르와 바를레난 선장은 어떻게 로켓에 접근할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브리를 직접 로켓이 있는 얼음 덩어리까지 가져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대신 작은 보트를 이용해서 소수의 인원만 로켓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스클린의 극지방 바다는 매우 차가웠고 작은 보트로는 거친 파도를 견디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얼음 덩어리들 사이의 바닷물은 예측하기 어려운 해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보트가 얼음에 부딪히거나 해류에 휩쓸려 갈 수도 있었어요. 선원들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탐험 경험이 없었어요. 평소에 항해하던 따뜻한 바다와는 전혀 다른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선원들은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독토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로켓을 발견했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는 바를레난 선장과 함께 더 안전한 접근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며칠 동안 로켓 주변을 돌면서 가장 안전한 접근로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로켓이 있는 얼음 덩어리 반대편에는 비교적 얼음이 적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돌아가면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가야 했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그 편이 나았어요. 브리는 로켓 주변을 크게 돌아서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은 로켓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로켓의 크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길이가 거의 부리의 절반 정도나 되어 보였어요. 이렇게 큰 우주선이 지구에서 메스클린까지 날아온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로켓의 표면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달려 있었어요. 안테나처럼 생긴 것들도 있었고 카메라나 센서로 보이는 장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들 중 상당수가 손상된 상태였어요. 메스클린의 혹독한 환경이 정밀한 전자장비에 큰 타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독토르는 이런 손상 상태를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로켓 내부의 자료들이 무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부 장비들이 이렇게 손상되었다면 내부의 컴퓨터나 데이터 저장 장치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구의 우주선 기술은 매우 발달되어 있었고 중요한 자료들은 특별히 보호되도록 설계되었을 것이었어요. 혹시 외부는 손상되었어도 핵심 부분은 무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의 항해 끝에 브리는 로켓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얼음 덩어리들이 비교적 적었고 바다도 조금 더 잔잔했어요. 바를레난 선장은 이곳에서 브리를 정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로켓이 있는 얼음 덩어리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게다가 그 사이의 바닷물에는 작은 얼음 조각들이 무수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독토르와 바를레난 선장은 다시 한번 작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보트로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선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토론해 보았어요.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밧줄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브리에서 로켓이 있는 얼음 덩어리까지 긴 밧줄을 연결하고 그 밧줄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보트가 해류에 휩쓸리거나 길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로켓이 있는 얼음 덩어리까지 가서 밧줄을 고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밧줄이 얼음 조각들에 걸리지 않도록 경로를 잘 잡아야 했습니다. 독토르가 직접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로켓 안의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그의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를레난 선장은 독토르 혼자 보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경험이 풍부한 선원 몇 명이 독토르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원들은 가장 튼튼한 밧줄들을 골라내고 작은 보트를 점검했어요.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분의 장비들도 준비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거든요. 독토르도 로켓에서 가져와야 할 것들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에 저장된 관측 데이터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각종 센서들이 기록한 정보들과 로켓의 항해 일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메스클린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정보들이었어요. 마침내 출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날씨도 비교적 좋았고 바다도 평소보다 잔잔했어요. 독토르와 3명의 선원이 작은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브리의 다른 선원들은 밧줄을 관리하며 그들의 안전한 항해를 도울 예정이었어요. 보트가 브리에서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얼음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조그만 얼음 덩어리라도 보트에 부딪히면 균형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얼음들을 밀어내며 조심스럽게 항로를 확보해 나갔어요. 챕터 9 신뢰와 배신의 갈림길. 얼음 조각들 사이를 헤쳐나가며 보트는 조심스럽게 로켓이 있는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독토르는 보트의 앞쪽에서 망원경으로 앞길을 살펴보며 선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이는 로켓의 모습은 여전히 장엄했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큰 손상을 입었는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보트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 독토르는 다시 한번 로켓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외부 구조물들은 메스클린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일부 부품들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부 저장 공간은 비교적 안전해 보였어요. 독토르와 선원들은 로켓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로켓의 입구는 땅에 박힌 상태여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메스클라이트들의 유연한 몸은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틈새로도 쉽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로켓 내부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의 방마다 다른 종류의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독토르는 지구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컴퓨터 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컴퓨터실에 들어선 독토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수많은 기계들과 화면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장비들이 작동을 멈춘 상태였지만 일부 백업 시스템들은 여전히 미약하게나마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독토르는 지구인들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데이터 저장 장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메스클라이트들에게는 이런 복잡한 전자장비를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들의 문명은 아직 이런 수준의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독토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인들이 미리 준비해준 자세한 설명서를 따라가며 하나씩 작업을 진행했어요. 먼저 주 전원 시스템을 확인한 다음 백업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백업 배터리는 아직 충분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토르는 조심스럽게 컴퓨터 시스템을 재가동시켰습니다. 화면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면서 각종 정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을 보면서 독토르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구인들이 메스클린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대기 성분 분석, 중력 분포도, 지질 구조, 기후 패턴, 그리고 심지어 메스클라이트들의 생활 모습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정보들을 보면서 독토르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인들이 자신들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약간은 불편하기도 했거든요. 마치 자신들이 관찰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토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데이터 복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구인들이 제공한 휴대용 저장 장치에 중요한 정보들을 차례대로 옮겨 담았어요. 이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데이터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독토르는 로켓의 다른 부분들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구인들이 요청한 목록에는 컴퓨터 데이터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항해 일지를 찾아낸 것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조종실에 있는 특별한 보관함에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각종 센서들에서 나온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센서들이 로켓의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독토르와 선원들은 로켓 전체를 샅샅이 뒤지며 필요한 장비들을 찾아냈습니다. 대기 분석 센서, 중력 측정 장비, 온도 감지기, 그리고 각종 카메라들까지 정말 많은 장비들이 있었어요. 이런 장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독토르는 지구인들의 기술 수준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과학기술은 정말로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메스클라이트들이 상상도 못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장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독토르는 약간의 우려도 느꼈습니다.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지구인들이 과연 메스클라이트들을 동등한 존재로 대해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들이 메스클라이트들을 단순히 연구구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독토르는 점점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인들과의 협력이 메스클라이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복사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독토르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파일들 중에서 지구인들의 내부 보고서 같은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 보고서들은 원래 메스클라이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독토르는 그 보고서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과학 관측 결과들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놀라운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인들은 메스클린의 자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한 조사를 해놨더군요. 특히 메스클린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광물들과 에너지원들에 대한 분석이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이런 자원들이 지구의 기술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메스클라이트들의 사회 구조와 기술 수준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지구인들은 메스클라이트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발전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연구해 놨더군요. 이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독토르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구인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자신들이 연구 표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지구인들의 장기적인 계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인들은 메스클린과의 관계를 단순히 일회성 접촉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장기적으로 메스클린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계획들이 반드시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독토르는 메스클라이트들이 이런 계획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되었습니다. 데이터 복사 작업을 마치고 나서 독토르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구인들과의 약속을 지켜서 이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아니면 메스클라이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정보는 숨겨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바르 대장과 다른 메스클라이트들이 지구인들과 맺은 협정을 존중해야 했거든요. 또한 지구인들의 기술적 도움 없이는 메스클라이트들이 더 넓은 우주를 탐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메스클라이트들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만약 지구인들이 메스클린을 단순히 자원 공급처나 연구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관계는 결국 메스클라이트들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독토르는 로켓에서 나와 선원들과 함께 보트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바다 위의 찬바람이 그의 복잡한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브리오로 돌아가는 길에 독토르는 선원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런 복잡한 정치적 문제보다는 당장의 항해와 생존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지구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오에 도착해서 바바르에게 상황을 보고할 때가 되자 독토르는 더욱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바르에게 로켓에서 발견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는 숨겨야 할까요? 결국 독토르는 바바르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바르는 브리오의 대장이자 이번 임무의 책임자였으니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는 없었거든요. 바바르는 독토르의 보고를 들으면서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지구인들의 내부 보고서 내용을 들었을 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바르도 독토르와 비슷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지구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메스클라이트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거든요. 바바르는 독토르에게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었어요. 또한 다른 선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바바르는 브리오의 주요 선원들을 모두 불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물론 지구인들의 내부 보고서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어요. 선원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는 지구인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지구인들의 기술적 도움이 메스클라이트들의 미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일부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인들의 진정한 의도를 더 확실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모든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한 선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예 지구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자고 주장했어요. 메스클라이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바바르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든 선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에서 새로운 무선통신이 도착한 거예요. 지구인들은 로켓에서 데이터를 회수하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지구인들의 메시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하고 협력적인 어조였어요. 하지만 이제 바바르와 독토르에게는 그 메시지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혹시 그들이 표면적인 친근함 뒤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바바르는 지구인들에게 답장을 보내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데이터 회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바바르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인들은 계속해서 데이터 전송을 독촉했고 선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심해졌어요. 일부 선원들은 바바르의 우유부단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서 지구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거나 아니면 아예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바바르는 성급한 결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특히 지구인들과 같은 강력한 문명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결국 바바르는 절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지구인들이 요청한 데이터는 모두 전송하되 동시에 메스클라이트들의 입장과 우려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바바르는 독토르와 함께 지구인들에게 보낼 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그들은 데이터 전송과 함께 메스클라이트들의 생각도 전달했어요. 메시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은 지구인들과의 협력을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독립성과 자주성도 지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더욱 평등하고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바바르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지구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메스클라이트들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했거든요. 외교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메시지가 완성되고 나서 바바르는 다시 한번 선원들과 상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원들은 이런 접근 방식에 동의했어요. 완전한 협력도 완전한 단절도 아닌 중간적인 해결책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데이터 전송과 함께 메시지를 지구로 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바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내용을 점검했어요. 빠뜨린 것은 없는지, 너무 강한 표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바바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결정이 메스클라이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챕터 10 임무의 완수와 새로운 시작. 바바르가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는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지구를 향해 날아갔어요. 수십억 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하는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바르는 잠시 조종실에 앉아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오랜 시간 고민했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선원들도 각자 자신의 일로 돌아갔어요. 이제 남은 건 지구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이 올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고 지구에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며칠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바르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바바르가 지구로 보낸 메시지와 데이터를 그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까요? 다음 날 아침, 바바르는 메스클라이트 대표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메스클라이트 대표자는 바바르를 보자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바바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구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보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메스클라이트들의 정확한 위치나 취약점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인류와 메스클라이트족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보냈다고 했어요. 메스클라이트 대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그들도 예상했던 일이라고요. 바바르가 지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자신의 종족에게 보고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만 바바르가 솔직하게 먼저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대표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메스클라이트들도 인류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완전히 적대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바바르와 선원들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서 인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바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표자는 바바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지구에서 답변이 오면 먼저 자신들에게 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메스클라이트들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바르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양쪽 모두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완전한 신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로를 적으로 보지는 않게 된 거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원들은 여전히 메스클린 표면에서 연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메스클라이트들과 함께 작업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흥미로운 건 메스클라이트들의 과학기술이었어요. 그들은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는 주로 외부에서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메스클라이트들은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방식을 선호했어요. 메스클린의 강한 중력 때문에 그들의 몸은 매우 독특하게 진화했습니다. 압력과 온도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물질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인류의 정밀한 측정 장비와 메스클라이트들의 생체 감각이 결합되니까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바바르는 이런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지구에서 좋은 답변이 와야 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지구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바바르는 마음을 졸이며 메시지를 해독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지구의 과학자들과 정치인들도 많은 토론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메스클라이트들의 기술 수준이나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협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오히려 지구 측에서도 평화적인 접촉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기보다는 당분간은 과학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나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바바르는 이 내용을 메스클라이트 대표자에게 전달했어요. 대표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양쪽 모두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어요. 바바르와 선원들은 당분간 메스클린에 더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지만 지구에서도 이에 동의했어요. 이 시간 동안 메스클라이트들과의 협력을 더 발전시키고 상호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바르와 선원들은 메스클라이트들과 함께 메스클린의 여러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곳들도 메스클라이트들의 안내를 받으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특히 메스클린의 극지방 탐험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곳은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이라서 메스클라이트들도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마치 인간이 물속에서 수영할 때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극지방에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곳에는 메스클린의 고대 문명 유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의 조상들이 남긴 것들이었는데 현재의 메스클라이트들도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유적에서 발견된 기록들을 해석해보니까 메스클라이트들의 역사가 인류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만 년 전부터 이미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들은 우주로 진출하지 않고 메스클린에만 머물렀습니다. 바바르가 이에 대해 물어보자 메스클라이트 대표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의 조상들도 우주 탐험을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메스클린의 강한 중력 때문에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엄청난 연료가 필요했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 후에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해요. 우주로 나가는 대신 메스클린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쪽으로요. 그래서 현재의 메스클라이트들은 우주 기술보다는 행성과학과 생체공학 쪽에 더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바바르는 생각했어요. 인류와 메스클라이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똑같았어요. 또 다른 중요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이 개발한 생체 기술을 인류의 기술과 결합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메스클라이트들의 생체 감지 능력을 전자장비에 응용하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정밀 측정이 가능해질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인류의 전자기술과 우주항법 기술은 메스클라이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특히 그들이 오랫동안 포기했던 우주 탐험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바르는 이런 가능성들을 지구에 보고했어요. 지구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흥미로워했고 정치인들도 이런 협력이 인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부는 인류와의 협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너무 성급하다고 반대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메스클라이트들 중에는 외부 종족과의 접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메스클린에만 머물기로 결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섣불리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바바르는 이런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났을 때 항상 좋은 결과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문화가 파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바르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메스클라이트들의 문화나 전통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협력의 이익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되도록 하는 게 중요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했던 메스클라이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바르와 선원들이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존중하는 마음을 보면서 신뢰가 쌓여간 거죠. 또한 실제로 협력을 통해 얻은 과학적 성과들을 보면서 이런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무렵 지구에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메스클린으로 두 번째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 본격적인 과학 교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더 많은 과학자들과 더 정교한 장비를 가지고 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바바르는 이 소식을 메스클라이트들에게 전했습니다. 반응은 복잡했어요. 기대감과 걱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인류와 만난다는 건 더 큰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뜻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메스클라이트들은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어요. 모든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토론했습니다. 바바르도 참관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바르는 메스클라이트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렸어요.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았고 소수 의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두 번째 탐사선의 방문은 허용하되 몇 가지 조건을 붙인 거였습니다. 첫째는 방문 인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오면 메스클라이트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방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하게 과학적인 교류와 상호학습이 목적이어야 하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셋째는 메스클라이트들의 영역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바르는 이런 조건들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에 이 내용을 전달했을 때도 대부분 동의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메스클라이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탐사선의 방문이 확정되었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약 1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바바르와 현재 선원들은 그때까지 메스클린에 머물면서 중간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바바르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생겼어요. 두 번째 탐사선이 올 때까지 메스클라이트들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교류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바바르는 먼저 언어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번역 장치에 의존해서 의사소통을 했는데 더 깊은 교류를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를 직접 배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바르 자신도 메스클라이트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관심 있는 메스클라이트들에게는 인류의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의 언어는 정말 독특했어요. 인류의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몸짓이나 냄새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었어요. 바바르가 완전히 마스터하기는 어려웠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메스클라이트들이 인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성기관이 인류와 달라서 어떤 소리는 아예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은 표현할 수 있었고 복잡한 내용은 문자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언어 교환 과정에서 재미있는 발견도 있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의 언어에는 중력과 압력에 관련된 표현이 매우 풍부했어요. 인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차이들을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류 언어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런 언어적 차이는 각 종족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몇 달 더 지나면서 바바르는 메스클라이트들의 일상생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나 문화적 관습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경험들이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류의 집단주의와는 또 달랐습니다.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예술도 독특했어요. 인류의 시각적 예술과는 달리 촉각과 후각을 중시하는 예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조합해서 복합적인 감각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어요. 바바르도 몇 번 체험해봤는데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의 교육 방식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스승이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했어요. 바바르는 이런 교육 방식을 인류에게도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과학교육에서는 매우 유용할 것 같았어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할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드디어 두 번째 탐사선이 도착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바바르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정리해서 새로 올 탐사대원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했어요. 메스클라이트들과 성공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도 새로운 방문자들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바바르를 통해 인류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더 많은 인류와 만나는 건 또 다른 경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어요. 드디어 두 번째 탐사선이 메스클린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바르의 탐사선보다 훨씬 큰 선박이었어요. 더 많은 장비와 인원을 싣고 왔습니다. 총 50명의 탐사대원들이 탑승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바바르는 새로운 탐사선과 무선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탐사선의 선장은 바바르의 오랜 동료였던 짐 캐슬러였어요. 캐슬러는 바바르의 보고서를 통해 메스클린과 메스클라이트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신중하게 계획되었어요. 바바르가 중간에서 소개 역할을 하고 양쪽 모두 소수의 대표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도 중립적인 곳으로 정했어요. 메스클린 표면에서 조금 떨어진 궤도 정거장에서 만나기로 한 거였죠. 만남 당일 바바르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가 이 만남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양쪽 모두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캐슬러 선장과 몇 명의 핵심 대원들이 궤도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메스클라이트 측에서도 대표자와 몇 명의 동료들이 나왔어요. 바바르가 양쪽을 소개했을 때 모든 이들이 조심스럽지만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캐슬러 선장은 메스클라이트들의 독특한 외모에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우주를 탐험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대신 메스클라이트들이 보여주는 지적인 태도와 세련된 의사소통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메스클라이트 대표자도 캐슬러를 비롯한 새로운 인류들을 관심 깊게 관찰했어요. 바바르와는 또 다른 특성들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캐슬러가 보여주는 리더십과 체계적인 사고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첫 만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캐슬러는 지구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선물들을 메스클라이트들에게 전했습니다. 인류의 기술로 만든 정밀 측정 장비들과 지구의 문화를 보여주는 예술품들이었어요. 메스클라이트들도 답례로 자신들의 특별한 작품들을 선물했습니다. 메스클린의 독특한 물질로 만든 조각품과 그들의 전통 기법으로 제작한 도구들이었어요. 특히 생체 감지 장치는 인류 과학자들이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어요. 캐슬러가 이끄는 새로운 탐사대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했어요. 생물학자들은 메스클라이트들의 독특한 생체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메스클린의 강한 중력에 적응한 그들의 몸은 정말 놀라운 진화의 결과물이었어요. 특히 압력을 감지하는 특수기관과 중력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근육 시스템은 인류 의학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메스클라이트들이 개발한 독특한 측정 방법들에 주목했어요. 그들의 생체 감각을 활용한 정밀 측정 기술은 인류의 전자장비로는 불가능한 영역까지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응용하면 새로운 종류의 과학 장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메스클라이트들의 사회 구조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들의 방식은 인류 사회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갈등을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지혜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메스클라이트 언어의 복합적 구조에 흥미를 느꼈어요. 소리와 몸짓, 냄새까지 포함된 의사소통 체계는 인류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언어학 이론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탐사대원들 중 일부는 메스클라이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바르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생물학자가 메스클라이트의 생체 샘플을 채취하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순전히 과학적인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메스클라이트들에게는 매우 모독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바바르가 중재에 나서서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생물학자에게는 메스클라이트들의 문화적 민감성을 설명하고 메스클라이트들에게는 과학자의 순수한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양쪽이 이해하고 대안적인 연구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바르는 문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종족들이 만날 때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성공적인 교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바르는 새로운 탐사대원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메스클라이트들의 문화와 관습, 금기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진행했어요. 메스클라이트들도 마찬가지로 인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인류의 행동 패턴과 사고방식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했어요. 특히 인류의 호기심과 탐구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모두 서로에게 적응해 갔어요. 초기의 어색함과 오해들이 점차 줄어들고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탐사대원들과 메스클라이트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우정도 생겨났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젊은 메스클라이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류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나타냈고 직접 배우고 체험해보고 싶어 했어요. 한 젊은 메스클라이트는 우주선 조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메스클린의 강한 중력 때문에 자신들은 우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류의 기술을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거였어요. 케슬러 선장이 직접 우주선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해 주었고 간단한 조종 체험도 시켜줬습니다. 다른 젊은 메스클라이트는 인류의 예술에 매료되었어요. 시각적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웠거든요. 그들은 주로 촉각과 후각에 의존하는 예술을 해왔는데 색깔과 형태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 예술가 출신 탐사대원이 그림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이런 개인적인 교류들이 쌓이면서 전체적인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신뢰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과학적 협력을 넘어서 진정한 우정과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양쪽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좀 더 정식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탐사와 연구 위주의 임시적인 만남이었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발전을 위한 공식적인 관계를 원한 거였어요. 이 결정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정부와 과학계의 공식적인 승인을, 메스클라이트들에게는 전체 종족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바바르는 지구와의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특히 메스클라이트들과의 협력이 인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들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 우주 탐험 능력의 향상,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지구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부는 물론 과학계와 일반 대중들도 메스클라이트들과의 공식적인 관계 수립을 지지했어요. 특히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보면서 이런 협력이 인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 쪽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진행되었어요.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바르뿐만 아니라 캐슬러를 비롯한 다른 탐사대원들도 참관할 수 있었어요. 메스클라이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어요. 모든 의견이 존중되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었어요. 인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메스클라이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외부 문화에 매료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이런 우려들이 과도하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인류와의 교류가 메스클라이트 문화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들이 전통적인 가치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발전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메스클라이트들도 공식적인 협력관계 수립에 찬성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몇 가지 원칙과 조건들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되며 모든 협력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인류와 메스클라이트들 사이에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메스클린 지구 상호협력 협정이었어요. 이 협정에는 과학기술 교류, 문화적 교류, 교육 협력, 평화적 공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협정 체결식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어요. 메스클린 궤도에서 양쪽의 대표들이 모여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바바르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었던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캐슬러 선장은 인류를 대표해서 협정서에 서명했고 메스클라이트 최고 대표자도 자신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행성의 지적 생명체들이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거였어요. 협정이 체결된 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들이 수립되었습니다. 우선 양쪽에서 상주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지구에서는 메스클린의 영구적인 연구기지를 설치하고 메스클라이트들도 지구로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이 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들의 몸은 메스클린의 강한 중력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지구의 약한 중력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인류의 기술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수한 중력 조절 장치를 개발해서 메스클라이트들이 지구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세워졌어요. 또한 우주선 설계에서도 메스클라이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반대로 인류가 메스클린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되었어요. 메스클라이트들의 생체 기술을 응용해서 강한 중력 환경에서도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본격화되었어요. 양쪽에서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인류의 젊은 과학자들은 메스클린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되었어요. 메스클라이트들의 젊은이들도 우주와 다른 행성들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양쪽의 예술가들이 협력해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시각적 예술과 메스클라이트들의 감각적 예술이 결합되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음악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실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은 인류와는 전혀 다른 청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하지만 진동이나 리듬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은 공통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쪽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의 생체 감지 기술과 인류의 전자기술이 결합되어 혁신적인 측정 장비들이 개발되었어요. 이 장비들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정밀도로 물질의 성질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 탐험 기술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어요. 메스클라이트들의 중력 이해와 인류의 추진 기술이 만나면서 더 효율적인 우주선들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고중력 환경에서의 탐험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도 의미가 컸습니다.
메스클라이트들의 생체 적응 능력을 연구함으로써 인류의 의학에도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과 적응에 관한 연구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아마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진 것이었을 거예요. 처음엔 서로 다른 외계 종족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정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어요. 바바르는 이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낳게 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탐사 임무였지만 이제는 우주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1년이 더 지나면서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메스클린에는 인류의 연구 기지가 설치되었고 지구에도 메스클라이트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들이 마련되었어요.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양쪽 모두에게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교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인류의 아이들은 메스클라이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메스클라이트들의 젊은이들도 우주와 다른 행성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바르는 이제 단순한 탐사선 선원장이 아니라 인류와 메스클라이트들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그의 경험과 지식은 양쪽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1차 접촉의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바바르 자신은 그보다는 우주적 친구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메스클린에서의 바바르의 임무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탐험이나 연구보다는 관계 유지와 발전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바르에게는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바르는 메스클린의 일몰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긴장과 호기심, 메스클라이트들과의 첫 만남,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옆에서 메스클라이트 친구가 말했어요. 바바르 덕분에 자신들의 세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바르도 마음속으로 답했어요. 자신에게도 이런 경험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우주에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고 만나지 못한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스클린의 저녁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각각의 별들 주위에는 또 다른 행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는 또 다른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바바르는 언젠가 그들과도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바바르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메스클린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우주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 곳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 사이의 이해와 협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앞으로도 바바르는 계속해서 우주를 탐험할 것이고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 우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메스클린의 밤이 깊어갔지만 바바르와 메스클라이트들의 우정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이 만나 이룬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주 어디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희망을 남겨주었어요.